인권 보장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는 없어야겠죠? YTN이 보도한 장애인 인권 보도를 살펴봅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루어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의 지하철 시위가 4월 현재 한국 사회의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전히 논쟁 중에 있는데요.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장애인 인권 문제를 다룬 YTN의 보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최근 YTN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언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목소리 중 하나가 이동권 확보 관련 장애인들의 시위일 것입니다. 언론이 상대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다룰 때에는 또 민주사회의 시민의 권리를 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를 다룰 때에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2014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 전문에는 언론은 인권 문제를 적극 발굴 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 형성에 앞장선다. 또 인권보도준칙 제1장 1조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항에서는요.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 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준으로 YTN의 단독 보도가 크게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관련 보도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싸워 이길 상대 서울교통공사 대응 논란 제목으로 보도를 해주셨는데요. 이후에 이 보도가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가 쭉 되면서 이슈가 점점 더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YTN의 이 단독 보도에서는 해당 문건을 되게 자세히 짚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고요. 나아가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고 또 확산될 수 있는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네, 평가원님 이어서 아쉬웠던 점도 짚어볼까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3월 17일부터 18일 동안에는 YTN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단체에 대응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내용을 내보내면서 많은 뉴스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들을 저도 직접 방송을 봤는데요. 많은 내용에서 깨달을 점도 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3월 31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 반론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해당 문건은 공사의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라 개인이 작성을 해서 내부의 인트라넷에 공유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미 이제 그와 관련되어서 강한 제목을 달고 나간 보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진이 애쓴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었고요. 또 그 노력들이 충분히 보였습니다만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라도 팩트 체크를 좀 더 꼼꼼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분께서 칭찬할 점 그리고 또 아쉬웠던 부분을 함께 짚어주셨는데 해설위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협한 시각,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보도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이 같은 여론전과 법적 대응을 벌이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비록 교통공사 측 설명대로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해도 굉장히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해당 기사의 반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반론 보도문이라는 게 기사가 잘못돼서 정정이 필요하다 이런 정정 보도와는 사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언론 중재위 중재를 통해서 한쪽 당사자 입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론을 실어주는 차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취재가 꼼꼼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신 건 조금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권 보도, 연민보다 시민 기본권의 관점으로 한 20여 년 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이 다니는 선로에 쇠사슬로 몸을 묶었던 장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20년 동안 반복해온 목숨을 걸지 않으면 대다수의 비장애인과 언론이 들어주지 않았던 그 목소리는 교육받고 일하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동하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YTN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시민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내외 첩첩산중의 경제 상황을 YTN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중에서 국민의 관심은 민생 정책에 집중이 될 것이고 특히 물가 변동에 예민합니다. 오늘은 시청자들이 민생 정책의 결과로서 체감하는 그 물가에 대해서 YTN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물가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5월 중반부터 보도된 물가 상승과 관련된 그런 YTN의 경제 보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기본 식자재 값이 크게 상승하여서 무료 급식소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국내 인플레이션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영역의 그런 뉴스,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지금 상황과 유사하거나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이 국가 간 경제 상황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시기적으로 빨라지고 있고 규모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세계 경제 시장을 이해하고 또 개인과 기업,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적 대응이 마련되어 있는지 언론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면 좋겠죠. 이 추가로 특수한 사례로 인해 여론이 성급한 일반화로 흐르지 않도록 차분하게 원인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보도를 제안해 봅니다. 네,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식용유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대란 혹은 튀겨버린 이런 표현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에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가격까지 튀겨버린이라는 표현은 뉴스에 등장하기에는 좀 지나친 비유여서 시청하면서 조금 놀랐고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사안인 경우에는 과격하고 자극적인 그런 용어는 과도한 염려와 그리고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 달기의 이런 관행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특히 연속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는 자칫하면 시청자를 공포에 빠지게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복잡한 경제 관련 이슈를 너무 축약해서 전달하다 보면 자칫 자극적인 용어 사용을 통해 상황을 과장하거나 어느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 사실만을 전한다고 해도 여러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매우 중립적으로 정교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다뤄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시장에 떠도는 일부 소문을 무분별하게 인용한다든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상황을 축소 또는 부풀리는 보도는 언론 스스로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물가 문제 좀 걱정도 하시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은 있는지 하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YTN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찾으려고 좀 노력해 보았는데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이 코로나로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던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판단됐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할 텐데 좀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없어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 정부의 역할을 짚어보고요. 또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도 YTN 보도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국내 식품 기업들이 비축해둔 식용유 원료와 밀가루 등이 있기 때문에 개인 소비자들이 소비 물가를 체감할 시기는 6개월 후 정도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해외 시장 상황을 보면 물가 상승이 장기화할 조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좀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그러한 여론을 만드는 차원의 보도가 좀 필요해 보인다 하겠습니다. 네, 김선중 해설위원 실장님.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게 당연한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분석과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 작업이 이루어져야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한 줄의 언론 보도가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경제 관련 보도에 있어서는 언론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경제 보도 시선은 국민을 향하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KDI는 2022년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내렸습니다. 대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7%에서 4.2%로 올라갔는데요. 이러한 전망에는 민간 소비 부진,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주요 금리 인상, 수출 둔화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아마도 만만치 않을 상황이 앞으로 계속 전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일수록 불필요한 그런 정론적 해석이나 혹은 평가 아니면 과도한 그런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보도가 되지 않도록 YTN이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YTN 보도는 어땠을까요? 지난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보도는 외신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보도가 누구의 시각으로 전해지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언론 취재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YTN의 국제뉴스 우크라이나 보도는 어땠을까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네,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도로 다뤄보겠습니다. 전쟁이 지금 100일을 훌쩍 넘었죠. 그 사이 우리나라는 대선과 지선 같은 이벤트들을 치렀고요. 그 사이 좀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사들 보도에서는 좀 뒤로 밀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하고 격화될수록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도를 꾸준하게 접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전황과 또 피해 상황을 위주로 보도했던 초기 때와 달리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줄기도 하고 또 보도 내용도 주목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관심까지 식을까 좀 걱정입니다. 예. 저희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노력하면 좋겠습니까? 네, 뭐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요. 이럴 때일수록 좀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볼 수 있는 여러 플랫폼을 좀 활용해서 꾸준히 노출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4일 그 사공시라는 코너가 있죠.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 꺾이지 않는 해바라기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그 제한 우크라이나인을 통해서 전하는 내용이 좀 우리에게 울림을 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뉴스 채널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 90초짜리 방송 리포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네. 이미 시청자들은 뭐 다양한 형태의 그 포맷, 다양한 형태의 제작물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의 뉴스 외에도 유튜브라든지 다른 영상물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고요. 이미 뉴스가 무엇인지 그 경계를 나누기도 어려워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소식은 일반 뉴스 형식으로만 전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데 그 과정에서 차별성을 찾지 못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의 참상을 시청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전쟁 상황을 절대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 아까 외신을 받아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좀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외신에 의존하다 보면은 누구의 시각에서 이 사안이 전달되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한국적인 시각 또 관점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생기고요. 예. 또 이제는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전쟁이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자의 우리 시각을 담은 전쟁 보도가 필요할 겁니다. 예. 지난 9일이죠. YTN 취재진 키이우 도착 서부 최전선 격전지 이르핀 페어라는 제목의 보도를 보면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북서쪽 외곽 도시 이르핀시에 도착한 취재진 뒤로 2층 건물부터 아파트 그리고 차량에까지 총탄 자국이 보입니다. 이 포탄에 그을린 아파트 벽면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깨진 유리창과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건물 잔해만으로도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지 취재가 가능해지면서 전투와 관계한 군인이 아니라 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쟁의 피해가 크고 깊다는 점, 그리고 평화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생각해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현지 취재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이제 여기 기자가 가서 기자의 모습과 현장 목소리가 더해진 영상으로 전쟁의 참혹함 더욱 실감나게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YTN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세션을 좀 만들어서 네.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 보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 이제 현지 나가 있으니까 또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현지 취재진이 나가 있다는 건 아마도 그 현지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쟁 상황만 이제 보도를 하다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렇게 전쟁 지역에 취재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저 YTN 창사 이래 국제적인 분쟁 지역이나 대형 사건 사고 현장에 늘 YTN 기자들이 파견이 돼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도 YTN 기자들이 현지에서 직접 보도를 했습니다. 이라크 국경 초소가 미군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천상규 특파원이 이라크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미 영연합군이 점령한 이라크 국경도시 스푸안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전쟁의 상처만이 남아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요르단은 전쟁과는 관계없이 평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요르단 국민들의 반미 감정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 방송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네. 사실 현지에 파견된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이나 생방송에 참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분쟁 지역이나 재난 현장에 직접 가서 보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비용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고요.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외신 기자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해외 언론들은 무장 경호원을 대동해서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숙소를 구한다든지 식당을 찾는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생활 여건도 매우 열악하고요. 또 우리 언론들이 체계화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늘상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한다 이런 푸념도 늘 나오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전쟁 지역을 직접 찾아서 소식을 전하는 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도 이제는 높아졌습니다. 전쟁 보도는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신에 의존해서 외국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도 국민도 이제는 국제 뉴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여러분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YTN 시청자 제보 보도로 확인해 보시죠. 새로운 사실을 찾고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기자의 역할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자 시선 밖에 놓인 이슈를 발굴하는 시민들의 제보인데요. 요즘 시대에 좋은 뉴스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문에 YTN은 제보 시스템을 갖춰 뉴스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을 뉴스 수집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제보를 통해 탄생한 YTN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나 앱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SNS로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피해가 생기면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저희 방송들이 어떤 재난재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장 출동한다고 해도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현장에 다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보 영상이 방송에 상당히 큰 역할과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요즘 시청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을 보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드론 장비를 직접 항공 촬영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현장 중계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언론인 못지않은 실력을 보이고 있어서 요즘은 이런 시청자들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이 주제가 제보 보도인 만큼 이 제보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제보는 Y 영상을 편집할 때 보면 시민 제보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화면 중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민 제보 영상인지 또 촬영 기자가 다시 촬영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좀 구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 제보자들이 자신의 영상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제보자에게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시민들에게도 제보를 좀 독려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건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저희가 연말에 시청자 대상이라는 시상식을 합니다. 좋은 제보를 해주신 분한테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상을 주는 거라고 하는데 이건 좀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취지의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상만큼 출처 표기도 중요하겠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박사님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꼭 뉴스화되지 않더라도 제보 영상이 콘텐츠화 될 때에는 언론사는 제보자인 관찰자의 관찰자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들은 정보가 아니면 출처를 모두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YTN의 제보 영상 모음을 보면 촬영 날짜나 제보된 날짜도 제보자인 그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위험천만한 사건, 사고의 현장이 날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에 대한 YTN의 해설조차 부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보된 장면만으로 영상을 구성하는 것이 언론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고요. 골목에서 또래 학생 집단 폭행한 미성년자들 경찰 수사 착수 보도는 학생들의 폭행 장면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하는데요. 학생들의 폭행과 폭언이 편집되지 않은 채 적나라하게 담긴 이 영상의 전체가 YTN 홈페이지 제보 영상 코너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 출처가 보배드림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보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보로 입수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폭력의 현장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또 영상 활용에 있어서 제보자의 동의는 구한 셈이지만 폭행을 당하고 있는 학생의 동의는 구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해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보도였습니다. 네. 많은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그렇죠. 굉장히 타당하신 지적이고요. 사실 제보의 경우에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확인 취재를 하다 보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제보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SNS나 온라인에서 떠도는 영상이나 소식을 언론사에 단순히 전달해주는 일도 많거든요. 결국 그 확인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가 지는 것이니까요. 예. 또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과연 이게 얼마나 보도 가치가 있는지도 사실 고민해야 합니다. 자칫 단독 욕심에 여러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보도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보의 풍요 속 언론은 신뢰성 필터가 되어야 YTN은 시민들의 제보 영상 업로드와 콘텐츠화 측면에서 양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제보 속에서 어떤 것을 기사화하고 시민들에게 공유할 것인지 가르는 것은 언론의 몫입니다. 어떤 제보 영상이 뉴스 가치가 있는지 갈라서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어떤 형태로 제보 보도를 제작해야 할지 보도상의 준칙과 윤리도 끈질기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쓰고 달았던 조언들로 큰 깨우침을 얻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남은 하반기 여러분께서는 어떤 YTN을 희망하실까요? 이혜수 시청자평가원이 남긴 메시지로 살펴봅니다. YTN은 양질의 뉴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면서 이 플랫폼 환경에 맞는 뉴스 제작과 전달 기법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2022년 YTN 하반기 뉴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믿을 만한 뉴스를 감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의 뉴스 리터러시를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만을 따지는 팩트체크를 넘어 사안의 맥락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줘야겠습니다. 제가 2년간 시청자 평가원으로 출연하면서 자주 당부드렸던 말씀인데요. 언론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분야를 적극 조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YTN이 가시화되지 않은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진지한 토론과 수기를 이끌어 나가는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공정과 상식이 공존하는 YTN의 뉴스를 기대해 봅니다.